서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축구 보신 분들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 사상 대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인도네시아에 패배하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88 서울올림픽 이후 줄곧 진출해온 올림픽이죠. 하지만 오는 7월 파리올림픽에는 우리 대표팀이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축제 분위기죠. 신태용 감독도 입장 곤란해하면서도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워낙 놀라운 결과여서 그런지 곳곳에서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질타했습니다. 올림픽 진출 실패, 한국 축구 변화에 쓴 약이 되길 바랍니다. 4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봄나들이 사행시. 봄나들이 갈 때쯤 나도 차 바꿀까? 라는 생각. 들면 딱 KGM 토레스지. EVX까지 혜택이 팡팡. 4월 특별 혜택 토레스 24개월 무이자 할부또는 최대 200만원 추가 할인. EVX 전트림 200만원 인하까지. KGM 전시장에서. 선생님, 제 검진 결과는 괜찮나요? 퇴직연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럼 어쩌죠? AI 투자 제안부터 수익률 관리와 1:1 상담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로 관리하시죠.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투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봄을 맞아 예천에서 다양한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천군 문화관광과 박원식 관광진흥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운길의 정치 TMI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날짜와 시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삿바싸움 양측에서 했었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뭐 다 접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극적으로 성사가 됐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바로 29일 2시에 대통령실에서 의제 없이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자, 이것도 오늘 오후에 속보로 나온 건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 만남?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사이에 만든 의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계속 두 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결렬이 된 건 아니지만 의제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이런 의제들을 좀 껄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렵게 준비가 됐고 성사가 됐는 이제 성사되기 전 단계까지 왔는데 이게 무산됐을 때 이제 국민들이 받을 피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건 없이 대통령실은 의제를 결정하지 말고 만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도 받아들여서,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논의됐던 여러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특검 얘기든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또 최상병 특검 문제든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의제 없이 간다 할지라도 기존의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왔던 여러 사안들, 거부권 행사를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이라든지 특검을 받아라, 이런 요청이라든지 이런 요청은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의제 때문에 못 만나는 일이 생기는 거를 이재명 대표는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국민들 볼 때도.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 대통령실에서 껄끄러워하는 부분들, 의제 설정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일단 만남을 해서 그 만남 자리에서 얘기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에서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조건 없이 의제 없이 그냥 뭐든지 다 얘기하겠다. 다 털어놓고 얘기하겠다 이건데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하겠죠. 하는데 그냥 의제 없이 만나다 보니까 그냥 얘기만 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끝나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되거든요, 사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의 전역을 뭐 얘기는 듣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안 갖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총선 민심을 누군가는 전달을 해야 된다. 사실은 대통령의 관점을 보면 최근에 뭐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총선 끝나고 본인의 정책 기조는 나쁜 게 없다. 잘 되고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민심은 지금 국정기조 바꾸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을 좀 무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글쎄요.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그런 민심을 일단은 듣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뻔히 다 아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민심을. 그런데 맞아요. 뭐 야당 대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변할까? 뭐 그대로일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런 성과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데. 근데 이제 그 성과가 없이 끝났을 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브리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아무런 성과가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변화도 없고 뭐 지원금도 지급 안 하겠다고 하고 이래서 결렬 비슷하게 된다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강하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에게 이런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바라지 않아서 이제는 민주당은 입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론전으로 갈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과연 대통령실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민심을 전달하고 가감 없이 그걸 안 받아들였을 때 여론은 대통령실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야당 대표가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을 끝내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담 자체를 안 하는 게 또 맞느냐 하는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또 국민들이 또 여야 영수회담이 이루어져서 만남이 갖는 것을 보고 또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만약 뭐 말씀하신 건 대통령이 이걸 받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후폭풍 결국 대통령실이 또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에서 일을 하는 거다. 그것이 국민이 명령한 명령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민심을. 근데 좀 쓴소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은 민주당의 이제 요구안 의제 처음에 이제 요구했던 게 한 4가지 정도 그렇죠. 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하라. 그리고 또 추경 13조, 이제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 이렇게 크게 봐서 한 4가지. 여기다가 뭐 총리 인선 관련된 거 이것도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의대 증원 문제 이것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민주당이 요구한 이 4가지 있잖아요. 크게 봐서 뭐 사과, 뭐 특검, 거부권 자제, 추경 이 4가지 하나하나가 다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대로 이제 민주당이 뜻하는 바대로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이 여러 가지 민주당 측의 요구안 중에서 이것만큼은 그래도 한 가지만이라도 이것만큼 좀 받아들여져야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성과로서 어떻게 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좀 달성해야 된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최상병 특검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국민적 관심사잖아요. 뭐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정말 뭐 본인의 부인에 관련된 문제니 그것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껄끄럽다고 하면 최상병 특검이라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은 올라가다 보면 대통령 본인이 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안 보면 받을 이건 더 가능성이 힘든 거 아닐까 싶기도 그럴 하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망으로 보면 예.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4개의 안건 모두 다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중에 뭐 그래도 정말 뭐 쉽게보다 그 중에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뭐 지원금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서는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니까 대통령과. 근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그렇게 선택하고 나머지를 안 받게 되면 과연 국민들은 대통령이 변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관련된 거나 자기와 관련됐다고 의혹이 생기는 부분들에서 전혀 받지 않고 그걸 거부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국민들이 총선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반성, 이런 부분이 없다고 느껴질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차피 안 될 건데 왜 만나냐 그래버리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과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아마도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걸로 저는 보고요. 반드시 성과가 있어서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얘기하고 또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하면서 거기 강하게 질타해야 한다고 생각. 만약에 안 받으면 아니 국민 민심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대통령, 반성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가. 그리고 민주당은 그에 대응해서 국민 민심과 함께 강하게 이제는 압박을 하겠다라고 저는 대여투쟁을 좀 더 강하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성과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많은 의제들 중에 그래도 최상병 특검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제 왜 저 조국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만났잖아요. 뭐 비공개 회동 한 2시간 반 만났다고 하는데 뭐 고량주를 각각 한 병씩 마셨다는 그런 후일담도 들리던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국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좀 요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좀 선명하고 강한 어떤 우리 야당의 모습을 좀 보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영수회담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을 것 같네요. 어제도.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주 내용을 하고 밝힌 내용은 정기적으로 좀 만남을 갖자. 그리고 함께 이제 입법부에서 개혁 입법들을 함께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일치를 봤다는 정도의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영수회담 관련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조국 대표도. 근데 이제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조국 대표도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제시할 거냐는 뭐 의견은 듣더라도 결정은 또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해가 됐을 걸로 보여지고 어제는 제가 볼 때 크게 뭐 충돌이나 긴장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견례 비슷한 거잖아요. 총선 끝나고 처음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축하의 얘기를 했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입법적 차원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이걸 제어하고 또 견제하고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뭐 이렇게 많이 갈등이 있고 대결하고 이런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수 언론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그렇다고는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건강한 경쟁 관계, 이런 뭐 그런 관계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제는 뭐 좋은 분위기에서 회담이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번 총선 패인 분석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런 건 뭐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선거에서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쓴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도 하는데 이 자리에 보니까 화면 보니까 이제 우리 함께 그 패널인 배종찬 소장도 딱 자리를 지키면서 하던데 그 김재섭 이번 당선인 있잖아요. 도봉갑인가요? 여기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서 시키는 거 다 안 했더니만 당선되더라 이런 쓴소리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현수막 같은 것도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이것도 안 걸었고 뭐 2조 심판론 이것도 얘기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당선되다 이런 쓴소리도 했고 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자기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까지 밝혔는데요. 자 어제 이 토론회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토론에서 나온 얘기들의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당이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을 한 건 좋은데 그 토론에서 나온 얘기들 보면 정말 그 민심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 걸 받을 자세가 돼 있냐. 최근에 뭐 나중에 얘기 나눌 수도 있겠지만 원내대표 후보로 지금 거론되면 찐윤 중에 찐윤이잖아요. 이철규.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당을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겠다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내대표를 그런 분을 앉혀가지고 특검 맡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로 가겠다고 하면 당은 도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조 심판 계속 얘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2조 심판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재섭 당선자는 그러잖아요. 2조 심판 얘기 안 해서 당선된 거다 자기가. 잘못 잡은 거예요. 문제는 민심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2조 심판하겠다고 지금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들고 있는데 그런 주장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 이 토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당이 수용을 하고 정말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고 대표도 되고 원내대표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당선인 같은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해 가야 다음 총선에서도 또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가능성이 있을 텐데 지금 당선자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뭐 영남 쪽 그리고 친윤 계열 이쪽이 워낙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또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에서 활동하기도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제 많지가 않아서 이런 의원들이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지금 이 상태 여기 이걸 두고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뭐 결별한 거 아니냐, 뭐 갈등을 넘어서 이미 결별한 상태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과 이 저 한동훈 위원장 서로 속마음 어떻게 상대를 보고 있는 건지 이건 뭐 본인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좀 추측을 해본다면 왜냐하면 이 둘과의 관계는 너무나 가까운 관계고 뭐 20년 이상 같이 검사 생활을 해왔고. 측근 중에 측근, 서로 비밀도 가장 많이 공유한 그런 상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렇게 돌아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총선 과정에서 갈등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2인자처럼 행세하고 본인이 뭐 주도권을 쥔 것처럼 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한 불쾌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완전히 결별한다는 두 사람한테 다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폭로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당한 관계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어떤 형태로는 다시 좋은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의 관계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영원히 결별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이런 판단이 들 때 대선을 앞두고서 도저히 윤석열 정권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홀로서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일정 부분의 서운함이 있더라도 극단적인 관계의 어떤 결별까지 가기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그러니까 서로가 막 좋아서 좋은 관계 형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결별하는 쪽으로까지 가기는 서로가 공유하는 정보가 너무 많다. 그렇게 보면 뭐 거리를 좀 둔 상태에서 관계가 계속되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죠. 본인들이 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세력화를 하다 보면 지지자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네. 그분들 때문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전당대회가 이제 6월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온다면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또 지난 전당대회처럼 뒤에서 이제 뭐 다 누구 날리고 해서 또 조정을 할 것인지 이것도 좀 상당히 좀 볼거리가 되겠고 저는 생각해 보면 한 몇 달 전쯤 되는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내가 한동훈을 너무 믿었다. 바보같이 어디 가서 뭐 뒤통수나 맞고 다닌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 이때부터 이제 금이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과연 맞아요. 누가 대통령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나 맞고 다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추측이 좀 드네요. 그렇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 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3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내일이 벌써 주말입니다. 화사한 봄철의 주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예천군 문화관광과 박원식 관광진흥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식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천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 박원식입니다. 네, 자 내일이 또 우리가 모두 기다리는 주말인데요. 이번 주말을 맞아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팀장님? 네, 물론 예천입니다. 예천. 예. 예, 먼저 해롱포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봄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해롱포는 350도 돌아가는 물길과 모래사장으로 인해 안 그래도 멋있는 곳인데 노란 유채꽃과 청보리가 정말 멋지게 조성되었습니다. 예. 유채꽃은 마을 전체를 둘러싸듯 층층이 피었고요. 넓은 청보리밭이 정말 눈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노란 유채꽃과 초록색 청보리 배경으로 인생샷 100% 보장합니다. 와,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니까 노란색과 초록색의 그 어떤 조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꽃나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인생샷 예천 회룡포에 가서 찍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을 보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힐링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또 아이들이 또 재미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쇼, 버블쇼에다가 백사장에서는 모래낚시터와 대형 모래성 깃발 게임도 진행됩니다. 푸드트럭도 있고 플리마켓도 열리니 아이들이 원하는 것 하나 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호수공원에는 7080 추억의 노래, 색소폰 공연도 있고 용과 봄꽃이 어우러진 대형 모래 조각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구경하시고 좋은 용의 기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호수공원이라는 게 그 회룡포에 호수공원이 있나 보네요? 네, 회룡포 공원 내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꽃만 있는 게 아니다. 뭐 마술쇼, 어린이를 위한 버블쇼에다가 뭐 모래 낚시터, 모래성 깃발 게임도 있고 출출할 때 배를 채울 수 있는 푸드트럭, 또 플리마켓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 예천 회룡포 봄꽃 축제가 이번 주에 바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다음 주 주말까지 열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음 주 5월 6일까지입니다. 예. 아이들이 어리면 모래놀이 키트나 피크닉 세트를 빌려서 백사장에서 놀아도 좋고요. 네. 또 사진 인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인생샷 찍은 거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사진 네. 인화 서비스도 있고 그 네. 현장에 가면 모래놀이 키트나 피크닉 세트를 이렇게 빌려주는 대여해주는 데가 있나 보네요. 네, 따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이 예천 봄꽃 축제는 그러니까 5월 6일까지입니다. 5월 6일도 이제 휴일이니까 어린이날 대체 휴일이니까 월요일까지 진행된다는 거. 자, 회룡포 봄꽃 축제 보고 나서 또 인근에 가볼 만한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회룡포에서는 약 10km 거리에 상강문화단지를 추천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주막인 상강주막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주막을 사극에서나 봤을 것 같은데 나루토에서 사람들이 요기를 하고 하룻밤 묵어가던 곳입니다. 옆에는 파전과 막걸리를 먹을 수 있는 현대판 주막도 있고요. 예. 꼭 들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예. 그리고 예천의 대표 음식인 용궁순대와 오징어 불고기를 먹을 수 있는 용궁순대 거리가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어딜 들어가셔도 맛집이니 꼭 한번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예, 삼강주막 뭐 10km 거리에 있으니까 뭐 차로 한 10분도 안 걸리니까요. 네네. 아, 저도 이제 예전에 갔던 기억 나네요. 이 파전과 막걸리 정말 맛있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삼강주막에서 간식 이렇게 좀 드시고 용궁순대 거리 가셔서 순대로 또 저녁까지 이렇게 드시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월에 예천에는 또 활축제가 열리죠. 네,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 아, 5월 3일부터 6일까지면 다음 주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월 이렇게 열리는군요. 네, 4일 동안입니다. 예. 자, 축제가 전국적으로 참 많은데 이 예천 활축제는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축제입니다. 자, 활축제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네, 활축제는 예천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천군은 삼국시대 때 국경에 위치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던 곳이었는데요. 예. 당시 대표적인 무기가 활과 화살이었고요. 당연히 무기를 원활하게 공급해야 하다 보니 자연스레 활과 화살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이후 여러 대를 이어 궁장을 배출하면서 계보가 만들어졌고요. 현대에는 양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양궁의 어머니인 김진호 선수를 필두로 김재덕 선수까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4명이나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군요. 예, 네. 왜 이렇게 예천이 활이 유명한지. 예. 자, 한 지역에서 같은 종목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4명이나 배출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활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예천군은 남녀 초중고 양궁팀에서 양궁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호국제양궁장과 국궁장이 무학정도 있습니다. 예천에서 활축제를 안 하면 요즘 말로 재능 낭비, 열정 낭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좀 더 일찍부터 했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가 6회째군요. 그럼 네네. 이제 5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네요. 예천 네네네. 활축제가. 예. 네. 자, 그러면 활축제는 이렇게 즐기면 가장 좋다 하는 그 축제 즐기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초창기에는 활쏘기 시험과 같은 전시와 관람이 주였다면 이번 축제는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네. 특히 활쏘기 체험뿐만 아니라 예천 활 공성전, 활의 전쟁 같은 서바이벌 게임도 진행합니다. 아, 예. 우승팀에게는 상금도 있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예천의 활의 역사를 녹인 드라마 같은 게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활쏘기 체험이 상당히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직접 갔었거든요. 이 네. 활축제. 그 왜 이렇게 쭉 옆으로 움직이는 그 멧돼지 모형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올해도 설치하셨나요? 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아주 재밌고, 그리고 아까 그 예천 활 공성전, 활의 전쟁, 이 서바이벌 네네. 게임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팀끼리 이렇게 묶어서, 그렇죠? 예, 단체 맞습니다. 게임이잖아요. 네, 이것도. 팀별이, 예. 예. 이것도 아주 재미있었고, 인기 최고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희 킬러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네네. 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어린이날이 이제 낀 연휴에 축제가 개최돼서, 사실 뭐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그런 축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린이날 주간에 개최하는 만큼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네. 그리고 인기가 많아 줄이 길었던 대표 프로그램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기 시스템을 만들어 줄 서는 시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예. 줄 서느라 아까운 시간 버리지 않아도 되니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올해부터는 이거 새롭게 이제 대기 시스템을 만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 뭐 신청을 하나 보네요. 신청을 하면은 이제 대기 줄 설 필요 없이. 네네. 예.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을 텐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천 활축제로 꼭 와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양궁부터 국궁까지 실제 활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예천군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또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호버볼, 활의 전쟁 같은 서바이벌 게임은 스마트 기기로 인해 신체 활동이 많이 줄어든 요즘 학생들에게 협동심과 리더십을 키워주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열기구 체험, 모터보트 체험, 할로리터, 미니 놀이공원 등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이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예천에 꼭 와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 오면 후회하니까로 하겠습니다. 안 오면 후회하니까. 네. 후회하지 말고 꼭 이번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까 뭐 어린이들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들은 물론 재밌고 어른들도 재밌습니다. 이 활쏘기 네. 체험, 서바이벌 게임 이런 것들 꼭 한번 이번 주말 또 다음 주말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천군 문화관광과 박원식 관광진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영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지난주 이야기가 나왔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의 이모저모, 그야말로 TMI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왜 영수회담이라고 부르는지, 어떤 내용이 좀 다뤄질지
그리고 영수회담 이후에 우리 지역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영수회담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억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실무진들이 양측에서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 1차 결렬, 2차 결렬 이제 의제를 갖고 이제 서로 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뭐 틀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 세 번째 만남 만에 네. 성사가 된 겁니다. 자, 영수회담 일정이 이제 오늘 확정이 됐는데요. 오늘 오후에 다음 주 네. 월요일에 만나기로 한 거죠? 맞습니다. 의제 합의를 위해서 몇 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의제에 대한 합의 없이 일단 만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뜻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회로 진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담 시간은 1시간으로 계획이 됐고 함께 배석하는 사람은 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각각 3명씩 정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돈 홍보수석이 참석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 이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비서실장이 배석하는데 요 시간과 그리고 만나는 이 모양새를 보면 좀 예상이 되는 것이 일단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는 자리가 되다 보니 영수회담 자체의 길이 자체는 조금은 길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이 시간이 오후 2시이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촘촘하게 잡아놓기보다는 이야기가 잘 풀리게 되면 1시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만에 만나는 영수회담인데 이제 2년 만에 만나는 건데 사실 또 요즘에 할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양측이 이제 1+3 이렇게 회담이잖아요. 각각. 근데 여기서 1시간 만에 끝난다? 이거는 정말 너무 짧을 것 같고 뒤에 이제 아마 양측에서 이제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다 이제 뒤에 저기 스케줄을 좀 비워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아마 뒤에 터놓고 얘기만 잘 된다면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기도 하고요. 자, 영수회담 때 얘기 나눌 내용 이제 일단은 뭐 양쪽이 정하지는 않았는데 자, 대충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까? 네. 어쨌든 양쪽 모두 민생을 강조했기 때문에 민생을 구체적으로 푸는 의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이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대통령실 쪽에서는 민생 회복의 첫 번째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좀 부정적 의사가 있어서 일단 논의 주제로는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민주당을 포함해서 개혁신당까지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다뤄질지가 관심사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그동안 총선 직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의사 자체가 없었었거든요. 네. 근데 총선이 끝나고 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공을 이재명 대표에게 던진 겁니다. 일단 나는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김건희 특검법을 이 자리에서 꺼냈을 때 양쪽 다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 다요? 이재명 대표 측에도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이 김건희 특검법을 꺼내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지금 민생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김건희 특검법처럼 이 대통령과 주변인에 대한 신상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결렬이 됐다.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역시 이 민생을 강조해왔던 이 본인의 이미지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이유로 만약에 대화 자체가 빨리 끝나거나 중단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좀 바뀐 줄 알았는데 변한 게 없구나. 예, 이런 느낌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양쪽 모두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의제는 이게 일주일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양쪽의 입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거든요. 기획재정부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고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다른 야당들 그리고 이 노동계 민주노총에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놔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민생을 지원하는 거는 혹시만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정적이라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나면 조정하는 정도의 합의안은 나올 수 있지만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은 민주당도 끝까지 고수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 국민 다 100%가 아니라 뭐 70%나 뭐 50%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선별 지급 뭐 이 정도로 합의되지 않겠나 뭐 이런 예상이시군요. 네. 자, 뭐 이 의제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이런 정쟁거리들 뭐 이렇게 치부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민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먹고 살게 좀 해달라 이건데 정치권에서 좀 결단을 좀 내려달라 이건데, 자 그러면 민생을 위해서 뭐 어떤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되겠습니까? 네, 뭐 양쪽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예산 이 편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약 15조 정도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조요? 13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13조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까지 포함하면 이 15조 추경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확장 재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정적인 견해를 펼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이 마무리가 됐는데 적자가 이 36조 8천억 원이 났습니다. 이게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좀 감세 정책을 펼쳐왔던 탓인데 그러다 보니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13조를 다 쓰게 되면 세수도 들어올 것이 많지 않은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오히려 이야기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수를 어떻게 좀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좀 건드린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무작정 안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생 회복을 위해서 세수 확대를 위해 우리도 법 개정에 나설 테니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좀 해달라.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도 전 국민이 아니더라도 이 저소득층에게는 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만 보다가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역대 영수회담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 김대중 대통령과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만남을 좀 돌이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중, 이회창의 영수회담. 이것도 저도 이제 들어본 얘기인데 이 내용이 어땠길래 이렇게 성공적인 영수회담이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바로 첫 번째는 당시 조순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임기가 마칠 때까지 영수회담을 총 8번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 했다. 그렇네요. 네, 게다가 2000년에 지금과 비슷합니다. 2000년 6월에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 이 의사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가지면서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약사법을 개정하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합의를 하면서 의사들의 이 파업도 중단하고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가 있어서 지금 의정 갈등 상황에서는 한번 꼭 돌이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이 대통령의 영을 따오고 또 뭐 야당의 우두머리 수를 따온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한 단어입니다. 영수라는 그러니까, 말이 있어요, 따로? 네. 이 옥긴 영자에 소매 숫자를 썼는데 옥깃과 소매라는 이 두 글자인데 이 과거 이 고관 대작들은 몸에 잘 닿는 옥깃과 소매는 좀 다른 부분보다 이 고급스러운 재질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명망 있는 지도자라는 뜻으로 영수라고 하는 뜻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네. 여태까지 영수라 그래서 대통령의 영에 우두머리 네. 숫자 생각했거든요. 야당 네. 우두머리. 그래서 영수회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여기 영이 뭐 옥긴 영이라고 했나요? 네. 옥긴 영에다가 소매 숫자. 소매 숫자. 네. 옥깃과 소매라는 뜻이군요. 영수가. 네. 그래서 이 뜻을 보면 그만큼 옥깃과 소매를 품격 있게 장식을 했던 고관들의 대화다라고 봤을 때 이게 이 높은 사람들끼리 만남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품격 있는 대화가 좀 오가야 하는 자리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양해와 도움을 좀 구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야당과 합의를 하고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전례도 있었던 만큼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의정 갈등 정도라도 풀어낸다면 좀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뭐 서로 얼굴 뭐 개인적으로 보기 싫다 그래도 아까 그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8번 만났다고요. 영수회담을.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귀감을 삼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 이번 영수회담 결과가 우리 지역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핵심적으로 이야기 들으면 추가 경정 예산의 규모가 달려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경북도가 추경 예산을 7,930억 정도 편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자체 도비를 많이 편성해놨는데 만약 정부의 추경 규모가 작으면 하반기 이 사업을 지속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군 역시 추가 경정 예산 심의를 지금 5월에 하게 되는데 가까운 의성군이 빠르게 벌써 1,000억 원 규모로 잡아놨거든요. 이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지방정부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영수회담 결과가 우리 지역의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굉장한 관심거리고 또 의정 갈등 푸는 거 이것도 좀 지켜볼 문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